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오늘은 조선 전기 충절과 의리의 상징이었던 사육신의 대표주자 성삼문과 그 정신을 계승한 생육신의 대표주자 김시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단명한 임금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임금들 27명의 평균 수명은 46세였다고 하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빨리 죽었던 재위 기간이 이제 짧았던 임금들이 가장 짧았던 사람이 인종이 8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종은 1년 2개월, 그 다음에 문종은 2년 4개월. 그래서 세종대왕의 첫째 아드님이셨던 문종이 2년 4개월 만에 별세를 하자 그의 아들인 단종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그때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단종의 지지 기반은 재상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황보인이나 김종서 이런 분들이 단종의 지지 기반이었는데요. 단종이 어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단종이 어리다면 보통은 모친이 섭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단종은 자신의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4개월 만에 빨리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친도 빨리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섭정을 할 인물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이제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수양대군은 단종의 그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섭정을 할 인물도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단종의 왕위를 찬탈이 하겠다 이런 걸 이제 꿈꾸다가 단종이 즉위한 연도인 1452년의 이듬해인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계유정난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인물들이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충절을 갖고 있던 충절과 의리의 상징이었던 그런 관료들이 참사를 당하는 조선 역사의 최대의 정변이라고 이제 봐야 할 텐데요. 그게 계유정난이고 1453년에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에 의해서 계유정난이 일어나서 단종의 지지 기반이었던 황보인, 김종서 등이 다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한 70여 명의 고위직 관료들 또 그들의 가문들이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 있어서 쿠데타에 의해서 가장 많은 충절과 의리의 그런 상징인 그런 관료들이 참사를 당하는 참극이 발생된 게 계유정난인데요. 계유정난할 때 정난이라는 것은 원래 한자의 뜻이 난을 평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양대군 그 자신이 난을 일으켜서 정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과정이 계유정난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역사라는 것은 승자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말이 있듯이 수양대군이 쿠데타에서 성공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정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김종서, 황보인 등이 무슨 역모를 꾸민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것을 평정한 게 자기들의 정변이다 라고 자기들의 정변을 합리화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보인, 김종서 등의 그런 역모를 평정했다 해서 자신들의 그 정변을 정난이다, 즉 난을 평정했다라고 합리화, 포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계유정난이 1453년에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수양대군은
단종의 지지 기반들을 거의 다 이제 멸족을 시켜버린 상황에서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 자기가 이제 왕위를 찬탈할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종은 사실상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특히나 그 단종은 보통 그렇게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어머니가 섭정을 하는 게 수렴청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단종은 아버지 문종이 집권 2년 4개월 만에 빨리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도 빨리 사망했기 때문에 단종은 섭정을 할 만한 수렴청정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외로운 왕의 자리에서 어린 시절에 그 12살의 왕이 돼서 자신의 누나인 경혜공주, 즉 문종의 딸이니까 경혜공주고 그 경혜공주가 단종의 누나인데요. 그래서 그 자신의 누나인 경혜공주와 그의 그 남편인 정종, 자신의 매형이죠. 정종. 뭐 이런 사람들 등 몇 명만 이렇게 의지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이제 어려운 시련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유정난으로부터 2년이 흘러서 1455년에는 드디어 세조 수양대군은 이제 자신의 자신이 왕위를 찬탈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조 단종의 지지 세력들을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왕위를 찬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종한테 강요를 해서 왕권을 넘겨달라, 왕위를 넘겨라라고 이제 협박을 해서 왕권을 넘겨받는 일종의 선위 단계를 거칩니다. 보통은 왕위를 넘겨주는 것은 왕위는 세습이기 때문에 왕이 죽은 다음에 왕권이 넘어가는데 살아서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선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종이 1455년에 수양대군한테 선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100%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왕권을 넘겨주게 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육신이 등장합니다. 사육신의 대표 주자였던 성산문이 그 당시에 그 왕권의 상징이었던 옥새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옥새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복궁의 그 경회루 다랑 아래에서 그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옥새를 수양대군 측에게 넘겨주는데 그 옥새를 왜 성산문이 보관하고 있었냐면 성산문이 그 당시에 직책이 예방승지였습니다. 승지라는 것은 왕의 비서인 거고 예방이라는 것은 뭐 의전, 뭐 이런 옥새 관리, 뭐 이런 업무를 했던 비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육신의 대표주자인 성산문이 예방승지의 직책에서 단종이 가지고 있던 그 옥새를 정권을 찬탈한 수양대군한테 이제 넘겨주면서 너무나도 울분에 차고 분노에 치를 떨면서 경회로 앞에 있는 그 연못에 뭐 빠져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성산문의 절친이자 사육신의 이제 멤버였던 박팽년이 와가지고 같이 옥새 가지고 같이 저기 연못에 빠자라고 이제 같이 공감을 해주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산문은 우리가 살아 있어야 지금 상왕의 자리로 물러나 있는 즉 수양대군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당하고 상왕의 자리 즉 뒷방에 물러나 있는 단종을 다시 복위시킬 거 아니냐라고 성산문이 박팽년한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자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우리가 살아서 왕권을 빼앗긴 단종을 복위시켜야 된다. 이런 맹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그 사람들 사육신의 대표자인 그 성산문과 박팽년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즉 단종 복위를 뜻하는 그런 동지들을 이렇게 규합을 해가고 그래서 이듬해인 1456년에 D-Day를 정하게 됩니다. 그게 1456년 6월 1일인데요. 그날 조선이 이제 그 큰 나라로 섬겼던
중국의 명나라의 사신들이 창덕궁에 와가지고 창덕궁에서 그 연회를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1456년 6월 1일 날. 그래서 그 연회를 베푸는 날을 D-Day로 정하고 그날 그 임금 자리를 찬탈한 수양대군 즉 세조를 그 없애버리자라고 이제 사전에 이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의에 참가했던 그 사육신 멤버들이 있는데 먼저 문신이 5명이고 무신이 1명입니다. 사육신은 죽음으로써 단종에 대한 충절, 의리를 지킨 사람들, 죽음으로써 목숨을 바치면서 단종 임금에 대한 그 충절과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사육신, 죽을 사자 사육신이고, 죽진 않았지만 비록 목숨은 살아있지만 그 사육신들의 거룩한 뜻, 충절을 계승하겠다. 살아있긴 하지만 죽진 못했지만은 살아가면서 그 사육신들의 뜻을 계승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생육신, 살생자 6명이 신화해서 생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육신과 이제 생육신이 있는 건데요. 그 사육신의 이제 멤버는 죽음으로써 단종에 대한 충절과 의리를 지킨 사육신 6명은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6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종 복위운동을 이제 1456년 6월 1일 날 그 거사를 이제 하기로 했던 그 6명은 그 중에 6명 중에 5명이 이제 문신입니다. 유일하게 1명만 무신인데 무신은 유응부입니다. 유응부. 그래서 유응부만 무신이고 나머지는 다 집현전에서 같이 주로 활동했던 그런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 문신들이 5명이죠. 그래서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5명은 이제 문신 출신이고 유응부만 이제 그 무신 출신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단종 복위운동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다 이제 능지처참 내지 고문사 또 한 사람 유성원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삼문은 능지처참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박팽년하고 유응부는 쇠를 불에 달군 그 고문 도구에 의해서 그 고문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계 하위지는 거열형이라는 것은 사지, 그 다음에 머리를 각각 다른 방향에서 이제 말들이 끌어가지고 사지가 또 머리가 절단되는 처참한 그 처형을 당하는 게 거열형이지 않습니까? 능지처참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성삼문은 능지처참, 그 다음에 이계 하위지는 거열형, 박팽년하고 그 다음에 유응부는 그 불에 달군 쇠에 의해서 고문당하다 고문사, 그 다음에 유성원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바쳐가지고 단종에 대하여 충절과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이제 사육신이고 그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 이제 살아서 그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 생육신인데 생육신은 대표 주자 이제 2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바로 김시습과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을 집필했던 김시습.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의 문집인 추강집에서 육신전이라는 것을 집필해 가지고 사육신의 실체에 관해서 이제 기록했던 사람이 남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육신의 대표 주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집필한 김시습과 그 사육신 6명의 그런 충절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 자신의 추강집이라는 문집에서 육신전이라는 부분에서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바로 남효원 이 2사람이 이제 생육신의 대표 주자인데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육신과 생육신은 그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났던 1456년 6월 1일 이게 이제 가장 큰 사건 이벤트가 됐는데요. 그 이벤트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그날 이제 그 세조를 없애버리겠다라고 그 모의에 참가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육신 6명뿐만 아니라 성산문의 아버지는 오이도총부의 도총관 정이품벼슬에 있었던 성승입니다. 성승 외자인데요. 성승. 그 다음에 같은 뭐 도총관 박정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원래는 그 당시에 이제 1456년 6월 1일 날 창덕궁의 광연전이라는 그 무대에서 그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D-Day로 잡은 건데, 원래는 거기에 경호원으로 세조를 호위하는 경호원을 이제 배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조의 권력 찬탈에 그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그 칠삭동이 한 명의 등 몇 사람이 이 광연전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그 다음에 6월 1일이면 음력으로 6월 1일입니다. 음력 6월 1일은 양력으로는 한 7월 중순 정도 굉장히 더운 날씨고, 그러니까 경호원들, 별순검 이런 경호원들을 여기에다 배치하기에는 공간이 좁다. 그러니까 경호원도 배치하지 말고 세자도 원래 세조의 아들인 세자도 거기에 같이 참가시키려고 했었는데 세자도 오지 말게 하자라는 걸로 계획이 갑자기 변경이 돼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변경이 안 됐다면 세자도 참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별순검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그 임금의 경호원 세조를 호위하는 경호대도 다 이제 그 무장들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었고, 그 참석한 경호원 대장에 바로 성산문의 아버지인 성승과 또 그 같이 그 공모에 참가했던 박쟁 또 유흥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경호대에 참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동대장 역할을 하면서 세조를 참살해 버리려고 했었는데요. 한 명의 등의 그런 긴급 제안에 따라서 날씨가 덥다, 공간이 좁다, 그래서 별순검 그 경호원들 배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자도 뭐 못 오게 하자, 약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자. 거기가 바로 창덕궁의 광연전이었답니다. 라는 걸로 한 명의 등이 제안하자 세조 즉 수양대군이 그걸 수용해가지고 행동대장들이 설 자리가 없어버렸던 거죠. 그런 식으로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급히 그 성산문 박팽년 등 공모자들이 다시 이제 재논의를 했었는데, 무장이었던 사육신 중에 유일하게 무관이었던 유흥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밀이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의 거사를 이 이유 때문에 연기를 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누설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결행하자. 별순검 즉 그 호위대장으로 성산문의 아버지인 성승 뭐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 계획을 밀어붙이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이 공모했던 게 이렇게 누설이 돼버리면 발각이 된다 라고 하면서 유흥부를 비롯해서 몇 사람은 그대로 강행하자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육신의 대표 주자였던 성산문과 박팽년은 이건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성산문의 아버지인 성승이 거기에 세조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면서 세조를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그 경호대장을 배치하는 계획도 이제 없는 걸로 돼버렸고, 그 다음에 세자도 오지 않는다. 만약에 세조가 죽을 때 세자도 같이 죽어야, 즉 권력을 승계할 사람이 없어야 단종을 복위시키는 게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자도 같이 세조와 함께 죽여버릴 계획을 했는데 세자도 안 온다고, 그 다음에 경호대장도 배치 안 하니까 성산문의 아버지인 성승이 행동대장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계획을 연기하자라고 성산문과 박팽년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고 나서 그 강행하자라고, 연기하지 말고 강행하자고 주장했던 유흥부의 그런 생각대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같이 공모에 참석했던
김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장인인 정창손에 가가지고 이런 여차이차 이런 모든 모의에 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이걸 빨리 세조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일종의 배반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질과 그의 장인인 정창손이 급히 궁궐에 가서 세조한테 이걸 밀고를 했고, 그래서 드디어 이런 관련자들이 다 이제 국문을, 즉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 과정이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성산문은 그 고문을 당하면서 세조한테 이렇게, 세조가 직접 고문을 했습니다. 공문이라고 하죠. 공문을 하는데 성산문은 세조를 이렇게 칭합니다. 나는 조선의 충신으로서 한 사람의 임금 단종만 섬기지 나으리를 섬길 수 없다. 세조 임금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나으리라고 칭했습니다. 나는 단종의 충신으로서 나으리를 섬길 수 없다. 나으리는 왜 나를 신하로 생각하고 나를 회유하려고 하냐. 세조도 굉장히 회유를 했답니다. 이런 게 발각이 되긴 했지만 너희들의 그런 충절을 오히려 나를 위해서 좀 발휘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국가를 잘 경영해 나가자 라는 식으로 회유 작전도 했답니다. 그런데 성산문은 나는 단종 한 분만 섬기지 두 분의 임금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나으리를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왜 나으리는 나를 신하로 생각하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충절과 의리의 그러한 이제 항변을 했고, 박팽년도 마찬가지랍니다. 세조를 나으리라고 칭했고, 특히 세조가 그 전년도인 1455년에 단종으로부터 강제로 선위를 받아서 집권 2년 차에 단종 복위후 운동이 발각이 된 건데요.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박팽년은 충청도 관찰자 시절에 세조한테 무슨 장계를 올릴 때, 상소문 이런 거 올릴 때, 보통은 장계, 상소문 올릴 때 신 박팽년은 세조 전하께 뭐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장계를 올리는 게 원칙인데 어느 표현에도 신이라는 그 접두사는 없었답니다. 박팽년이 충청도 관찰사 시절에 세조한테 올린 그 장계, 그런 게 공문조사 과정에 다 드러났답니다. 그 정도로 사육신의 대표주자인 성산문이나 박팽년은 세조를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산문은 능지처참,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도 이제 처형당했고, 뭐 같은 도총관 뭐 이런 그 호위대에 참가하려고 했던, 행동대장 역할을 하려고 했던 뭐 박쟁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박팽년하고 유흥부는 이제 그 고문을 당해서 그 불덩어리에다 쇠를 달고 가지고 고문하는 그런 그 고문을 당해서 박팽년하고 유흥부는 죽었고, 유성원은 자살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계 하위진은 거열령, 사지하고 머리를 5방향에서 말이 천천히 끌어가지고 사지를 다 찢어서 죽여버리는 그 거열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계 하위진은. 그래서 그 사육신이 그러게 처참하게 정말 단종을 위해서, 충절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러게 세조한테 반대하면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그러게 하다가 그러게 이제 처참한 형벌을 당하고 그 가족들 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게 1456년도 6월 1일에 발생된 단종 복위후 운동의 이제 그 결과였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이제 1457년에는 그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어 있었던 단종도 사약을 받는데, 사약을 뭐 안 먹겠다라고 거절하니까 그냥 참수형에 처해졌다라는 설도 있고, 뭐 사약을 먹었다라는 설도 있고 다양한데요. 여하튼 1457년에 이제 단종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을 조선 전기 그 수양대문이라는 그 최대의 학살자, 최악의 학살자에 의해서
그 수많은 애국지사 그런 충절과 의리를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그 선비들이 아까운 목숨을 수십 명 플러스 가족까지 다 합하면 수백 명이 그 처참한 그 참극을 당하는 그게 바로 이제 단종 복위 운동의 이제 결과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생육신 중에 한 명인 남효원입니다. 그런데 남효원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생육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육신들처럼 목숨을 바쳐가지고 단종에 대한 충절과 의리를 다 하진 못했지만 즉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살아가면서 그 사육신들의 애국 충절을 계승하겠다. 그 정신만은 계승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육신의 대표 주자인 김시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집필하는 등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 성산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드님인 그 안평대군,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 즉 세조가 되는 거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 안평대군인데 안평대군의 추천에 따라서 성산문은 이제 그 집현전 학사가 되고 그 집현전 학사가 되면서 거기에서 박팽년, 이계, 하위지 뭐 이런 유성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성산문도 대과 출신으로 과거 시험 합격자 출신으로서 안평대군의 추천에 의해서 세종시대 때부터 집현전에서 활동했고 그 이후에 문종, 단종 시절에 애국 충절을 다 바쳤는데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그거에 항거하다가 정말 아까운 목숨을 바치시게 된 그러한 분들이 사육신이고 그 대표 인물이 이제 성산문인데요. 저기 서울 안국동 거기에 정독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성산문 선생께서 사셨던 그런 공간이라고요. 원래 고향은 충남 홍성이랍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그 홍성이 고려 말에 명장이었던 최영 장군의 고향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실제 태어난 곳은 성산문 선생께서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셨는데 사셨던 데는 지금 안국동의 정독도서관 자리 거기에서 사셨다고. 그 정독도서관 아시죠? 1900년에 고종 황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관립중등학교로 출범했던 그 경기고등학교가 1900년에 그 정독도서관 자리에서 건립이 됐고 1984년도에 1976년에 지금의 삼성동의 경기고 자리로 이전된 건 아시죠? 여하튼 그 성산문 선생은 그러게 그 안평대군의 추천에 의해서 세종대왕 시절부터 집현전 학사로서 관료 생활을 하다가 충신으로서 목숨을 바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육신의 대표 주자인 김시습은 그분은 3살 때부터 굉장히 천재였답니다. 3살에 외족으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3살부터 한시를 조금씩 이제 짓기 시작하고 또 5살 때는 그 명성이 자자해서 한양의 그런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5살 때 그 김시습이 굉장히 시를 잘 짓는다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세종대왕 귀에까지 들려서 세종대왕이 궁궐로 초청해가지고 시를 짓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워낙 시를 잘 지었기 때문에 비단 50피를 선물로 주면서 나중에 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훌륭한 관료로 다시 기용을 하겠다라고 세종대왕이 말씀하실 정도로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그 김시습의 별명이 김오세 5살 때 세종대왕의 부름을 받아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5살 5세. 그래서 김시습 할 때 김씨에다가 5세에서 김오세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김시습 생육신의 대표 주자인 김시습이 유명한데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21살 때 저기 그 삼각산 북한산이죠. 삼각산에 그 중흥사라는 절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유정난이 발생이 됩니다. 즉 1453년 계유정난이 발생돼 가지고 그 김종서, 황보인 등이 이러이러하게 처참한 그런 사륙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때 21살 나이였던 김시습은 학문을 다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배워서 뭐 하겠냐, 관료가 되기 위해서 이래이래하게 공부를 했는데 더 배워가지고 뭐 하겠냐, 이러한 정말 그 삼강오륜이 무너지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국가의 기강 뭐 이런 것들이 다 끝장난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정치에 관한 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모든 공부한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책들을 불살라버리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됩니다. 21살의 나이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뭐 31살 때는 대구의 경주의 남산에 가서 거기가 이제 금오산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그 경주의 금오산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도 집필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37살 돼가지고 다시 서울의 수락산에 와가지고 다시 또 승려로 활동하다가 또 47살에는 다시 환속을 하게 됩니다. 다시 속세로 나와가지고 뭐 고기도 먹고 이렇게 그 머리도 길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회의를 느껴가지고 폐비 윤씨 사건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굉장히 있었던 그 시대인데요. 다시 뭐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 59세의 나이로 그분은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데요. 그 김시습이 왜 생육신의 대표 주자냐? 사육신이 그 세조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뭐 고문사나 능지처참이나 거열형 이런 또 자살 뭐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사형장이 어디였었냐면 지금 용산구 이촌동이랍니다. 과거에 그 사대문 안에 사대문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 도성이 있는데 도성 안에는 묘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처형장도 둘 수 없다 보니까 남대문 밖에 지금의 용산구 이촌동에 사형 집행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사육신들이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시신이 이렇게 사지가 절단난 그런 시신들이 방치되어 있으면서 이걸 수습한 자는 그 자들도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승려였던 김시습이 그 1453년 계유정난 당시에 21살이었으니까 1456년 단종 복위운동 결과 사육신이 처형을 당한 시점에는 3살이 더 많으니까 24살 정도 되는 거죠. 그 24살의 승려 신분에서 자신이 승복 있고